어느 곳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애정성이겠지.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는 높은 천장과 희고 번들거리는 사기벽의 창없는 감방 안에 있었다. 갓을 씌운 램프가 차가운 빛으로 방 안을 비추고 통풍하는 소린 듯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문만 빼고는 벽 둘레로 앉을만한 넓이의 의자가 쭉 둘러있고 문 맞은편 끝에 앉을 자리가 없는 변기가 하나 있었다. 벽마다 하나씩 4개의 텔레스크린이 있었다. 그는 배가 아팠다. 사방이 막힌 수인차에 실려 이송될 때부터 계속 그랬다. 게다가 배가 고팠다. 무척 심하게 아프면서 배가 고팠다. 식사를 못한 지 24시간이나 36시간쯤 되었을 것이다. 그가 체포되었던 때가 아침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체포된 후로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끼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 무심코 조금만 움직여도 텔레스크린에서 왕왕댔다. 그러나 먹을 것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커졌다. 세상에 가장 바라는 것이 빵 한 조각이었다. 옷주머니 속에 빵 부스러기가 몇 조각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다리에 뭔가 닿는 것으로 보아 꽤 큰 빵 조각이 있을 것 같다. 마침내 찾아볼 욕심으로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스미드! 텔레스크린이 쩡쩡 울렸다. 6079 스미드! 감방에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마! 그는 다시 무릎 위에 손을 마주잡고 조용히 앉았다. 이곳으로 이송되기 전에 그는 일반 감옥인지 경찰 유치장인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있었다. 거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 몇 시간은 될 것이다. 시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으니 시간을 추측할 수 없었다. 그곳은 시끄럽고 악취가 심했다. 그를 집어넣은 곳은 지금 이 방과 비슷했지만 무척 더러운 데다가 한 방 안에 20명이 득실거렸다. 그들 대부분이 일반범이었지만 정치범도 몇 있었다. 그는 꾀죄죄한 사람들에 떼밀려 벽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데다 배가 아파 주위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지만 같은 죄인이라도 당원과 다른 사람들 간의 태도에 뚜렷이 차이가 나는 건 느낄 수 있었다. 당원들은 늘 조용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일반범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도 꺼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간수한테 욕지거리도 하고 소지품을 압수당할 때는 안 뺏기려고 버둥거렸고 마룻바닥에 음란한 낙서를 긁적거리고 오단에 몰래 감춰둔 먹을 것을 꺼내 씹었다. 텔레스크린에서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면 거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수들과 친해서 그들의 별명을 부르며 문에 붙은 감식구멍으로 담배를 얻어내려고 했다. 간수들도 일반범에 대해서는 거칠게 취급해야 할 때도 얼마만큼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죄수가 이송될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다. 그가 듣는 바로는 수단을 부려 줄만 잘 잡으면 수용소에서도 문제 없다는 것이다. 별의별 뇌물이며 협박도 있고 동성연애와 갈보도 있고 감자로 만드는 밀주까지 있다는 것이다. 일반범, 특히 강도범과 살인범이 죄수 중에 중책을 맡아 일종의 상류계급을 이루고 지저분한 일은 모두 정치범의 것이라 했다. 마약장사, 도둑, 암매꾼, 술주정뱅이, 갈보 등 별의별 죄수들이 들락날락했다. 한 주정뱅이는 어떻게나 난폭한지 며칠 덤벼들어 말려야 했다. 60세쯤 된 부인이 엉망으로 되어
커다란 젖가슴을 털렁거리며 싸움통에 흰 머리칼을 흐트르고 끌려 들어오는데 간수 넷이 한쪽씩 들었는데도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러댔다. 간수들은 발길질 해대는 노파의 신발을 벗기더니 윈스턴의 무릎 쪽으로 내팽개쳤다. 노파는 몸을 일으키더니 간수들 등 뒤로 이 쌍놈의 새끼! 라고 욕을 퍼부었다. 그러더니 남의 무릎 위에 앉았다는 생각이 겨우 들었는지 의자로 내려앉았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 위에 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자식들이 그랬다오. 그놈들은 숙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안 그렇소? 여기서 말을 멈추고 가슴을 퍽퍽 두드리더니 트림을 했다. 용서하오.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그녀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더니 바닥에 잔뜩 토해냈다. 아휴, 좀 낫군. 눈을 감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말했다. 어떻게 참는담. 토해내야 뱃속이 시원하지. 정신이 드는 듯 노파는 윈스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물었다. 이름이 뭐요? 스미드입니다. 윈스턴이 대답했다. 스미드? 아이고 우습구먼. 내 이름도 스미드인데. 그녀는 정답다는 듯 덧붙였다. 내가 당신 어머니일지도 모르겠군.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나이도 몸집도 비슷하다. 강제노동수용소에 20년만 있으면 사람이란 변할 수도 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일반범은 정치범을 무시했다. 그들은 이들을 관심 없다는 듯 경멸하는 투로 정범이라 불렀다. 정치범들은 누구에게 말 걸기를, 특히 서로 간에 얘기하기를 두려워했다. 꼭 한 번 두 여자 당원이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 소란 속에서 급히 속삭이는 몇 마디 말을 그는 엿들었을 뿐이다. 그네들은 101호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지금의 이 방에 끌려온 지 2시간이 지났다. 복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으면서 좀 덜 했다 더 했다 하는 정도에 따라 그의 생각도 늘었다 줄었다 했다. 아픔이 심하면 그 아픔과 먹을 것만 생각했고 좀 나아질 때는 공포가 그를 숨막히게 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곤봉으로 팔굽을 얻어맞고 징박힌 구두로 정강이를 채이는 것만 같았다. 마루를 기어다니며 부러진 이 사이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줄리아 생각은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녀에 대해 마음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의 공식처럼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지금 그녀에 대한 사랑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거의 궁금하지도 않았다. 때때로 한 줄기 희망으로 오브리엔을 생각하기도 했다. 자기가 잡혔다는 걸 오브리엔은 알 것이다. 형제는 조직의 회원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러나 면도날이 있다. 할 수 있으면 면도날을 보내줄지도 모른다. 간수들이 뛰어오기까지 5초 전이면 된다. 칼날이 짜릿하게 그를 베고 있는 듯한 그 칼날을 든 손가락마저 뼈마디까지 잘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날 몸이 아팠던 게 어땠던가 하는 생각이 왈칵 났다. 그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몸을 움츠리고 떨었던 것이다. 기회가 온다 해도 면도날을 사용할지 자신은 없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그 결과가 고통뿐일지라도 주어진 삶을 잠시 동안이나마 더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는 때로 벽에 사기 벽돌수를 세어보려 했다.
쉬울 것 같은데도 어디쯤 가서는 늘 샘을 잊어버린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한순간 바깥은 환한 대낮이라고 여겨지다가 다음 순간 캄캄한 밤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곳은 절대로 전기가 나가지 않으리라고 그는 깨달았다. 어둠이 없는 곳이다. 오브리엔이 그 암시를 왜 인정했는지 지금에야 알 것 같다. 애정성에는 창이 없다. 이 감방은 빌딩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외곽일지도 모른다. 지하 10층일지도 모르고 지상 30층일지도 모른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곳 저곳을 더듬으며 몸이 느끼는 감각으로 공중에 떠 있는지 땅속으로 묻혀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밖에서 이리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쾅 하고 열렸다. 말쑥한 검정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잽싸게 문으로 들어왔다. 반들거리는 가죽으로 온몸이 빛났으며 얼굴은 납제 마스크처럼 창백하고 반듯한 젊은 장교였다. 그는 밖에 있는 간수들에게 죄수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시인 앰플워스가 감방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왔다. 문이 다시 쾅 하고 닫혔다. 앰플워스는 달리 나갈 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듯 옆으로 두어 번 머뭇거리더니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아직 윈스턴을 보지 못하고 얼빠진 눈으로 윈스턴의 머리 위를 1미터쯤 되는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구두도 신지 않았다. 크고 떼낀 발가락이 양말 구멍으로 삐져나왔다. 며칠 동안 면도도 못한 모양인지 텁수룩한 수염이 광대뼈까지 덮어 크기만 할 뿐 약해 보이는 체격에 신경질적인 몸짓과는 어울리지 않게 악당 같은 인상을 풍겼다. 윈스턴은 기력이 없는 중에도 조금 정신을 차렸다. 텔레스크린이 왕왕대겠지만 앰플워스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앰플워스가 면도날을 가졌으리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앰플워스. 그가 불렀다. 텔레스크린이 조용했다. 앰플워스는 멈칫하더니 약간 놀랐다. 그의 눈이 천천히 윈스턴에게 쏠렸다. 아, 스미드. 자네도. 그가 말했다. 자넨 어쩌다 들어왔나?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윈스턴의 맞은편 의자에 거북하게 앉으며 말했다. 단 한 가지 잘못이라네. 그거 왜 있지? 그럼 잘못이 있긴 하군. 물론 있지.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손을 이마에 짚더니 관자놀이를 꽉 눌렀다. 이런 일이라네. 이 일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물론 경솔했지. 우린 키플링의 시를 결정판으로 내고 있는데 시 구절 끄트머리에 있는 God, 갓, 신이란 단어를 그대로 놔두었거든.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는 노여움을 사기려는 듯 윈스턴을 올려보며 계속했다. 그 행을 고칠 수가 있어야지. 운은 ROD 회초리인데 그 운에 맞는 단어가 12개밖에 안 되잖아. 며칠 동안 머리를 짰지. 다른 운이 없었단 말일세. 그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괴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즐겁다는 투였다. 지적인 너그러움이 쓸데없는 사실을 발견한 현학자의 희열 같은 것이 더럽고 지저분한 그의 머리칼 속에서 빛났다. 영국 시문학사가 영어의 운이 모자란다는 사실에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그가 물었다. 없었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런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도 흥미거리도 아닌 것이다. 지금 몇 시나 됐나? 그가 물었다. 앰프로스는 다시 깜짝 놀랐다.
그 생각은 해보지 못했네. 내가 체포된 게 이틀 전인지, 아니, 사흘 됐을 거야. 그의 눈이 어디 창이라도 찾을 것처럼 벽을 두리번거렸다. 여기선 밤이든 낮이든 차이가 없어. 시간을 어떻게 재야 할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들은 몇 분 동안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텔레스크린이 왕왕대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 윈스턴은 손을 마주잡고 조용히 했다. 엠프러스는 체구가 큰 탓에 좁은 의자에 편히 앉질 못하고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손을 이쪽 무릎에 끼었다 저쪽에 끼었다 했다. 시간이 흘렀다. 2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었다. 밖에서 다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윈스턴은 뱃속에 죄어드는 것 같았다. 이제 곧 5분 안에, 아니 지금이다. 저 구두 소리는 내 차례다. 문이 열렸다. 냉혹하게 생긴 그 젊은 장교가 감방 안으로 들어왔다. 슬쩍 손짓하며 앰플워스를 가리켰다. 101호실로. 그가 지시했다. 앰플워스는 간수 사이에 끼어 비틀거리며 나갔다. 얼굴은 당황한 듯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았다. 윈스턴은 다시 복통이 일어났다. 공을 제자리에 한 번 튕겨놓으면 그 뛰는 높이가 점점 낮아지듯이 그의 생각도 한 곳을 맴돌면서 차츰 맥이 빠져갔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통, 빵 한 조각, 피와 비명, 오브리엔, 줄리아, 면도날 등 꼭 6가지다. 뱃속에 다시 경련이 일어났다. 육중한 구두 소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다. 문이 열리더니 식은 땀내가 물씬하게 밴 바람이 훅 끼쳤다. 파슨스가 감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카키색 반바지와 운동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윈스턴이 깜짝 놀랐다. 자네가 여기로 오다니. 그가 말했다. 파슨스는 윈스턴을 흘낏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관심도 놀라움도 없이 고통뿐이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 뚜벅뚜벅 왔다 갔다 했다. 땅딸막한 무릎을 뻗칠 때마다 떨고 있음이 보였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응시하듯 눈을 크게 쳐다보았다. 어쩌다 들어왔나? 윈스턴이 물었다. 사상죄라네. 파슨스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기 죄를 완전히 시인하면서도 그런 죄목이 자기한테 붙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윈스턴 바로 앞에 서더니 열심히 호소하듯 말했다. 그들이 나를 총살하지 않겠나? 여보게, 생각만 하고 겉으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면 총살하지 않겠지? 생각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나. 사정 얘기야 잘 들어주겠지. 난 그 사람들을 믿어. 내 이력을 알지 않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네도 알지. 절대로 악당은 아니지. 물론 머리는 둔하지만 잽싸지 않나. 난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5년쯤 치러야 할까? 10년쯤? 나 같은 친구는 노동수용소에서 아주 쓸만할 거야. 꼭 한번 탈선했다고 나를 총살하지 않겠지? 죄를 짓긴 했나? 윈스턴이 물었다. 물론이지. 파슨스는 비열한 표정으로 텔레스크린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겠나? 그의 개구리 같은 얼굴이 조용해지더니 약간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점잔을 빼며 말했다. 사상죄란 무서운 거야. 그건 중대한 거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사상죄를 저질렀는지 아나? 잠잘 때라네. 내 직분을 다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런데 내 마음속엔 나쁜 생각이 든 줄은 조금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잠꼬대를 했다네. 뭐라고 한 줄 아나? 치료를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치부를 드러내듯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대형을 타도하라. 는 것이었네.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여러 번 한 모양이야. 자네와 나 사이니 말일세.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체포된 게 오히려 기쁘네. 내가 법정에 나가서 뭐라고 할 줄 아나? 감사하다고 하겠네. 너무 늦기 전에 날 구해줘서 감사하다 하겠네. 누가 자네를 고발했나? 윈스턴이 물었다. 어린 딸아이야. 파슨스가 침울하지만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열쇠 구멍으로 들었어. 내가 말하는 걸 듣고선 바로 다음날 경찰한테 쫓아갔지. 7살짜리로는 꽤 똑똑하지? 이 때문에 딸년한테 무슨 앙심을 품진 않아. 사실 대견스럽지. 내가 아무튼 아이를 제대로 키운 모양이야. 그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변기를 생각 있다는 듯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바지를 까버렸다. 미안하네. 참을 수가 없어. 오래 참았다네. 커다란 궁둥이가 변기에 주저앉았다. 윈스턴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스미드! 텔레스크린이 왕왕거렸다. 6079 스미드, 손 떼! 감방에서 얼굴을 가리면 안 돼! 윈스턴은 손을 뗐다. 파슨스는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무더기로 갈겼다. 세척시설이 나빠 몇 시간 동안이나 악취가 감방 안에 가득했다. 파슨스도 옮겨갔다. 죄수들이 말없이 더 왔다 나갔다 했다. 한 여자 죄수는 101호실로 이감됐는데 101호실이란 말을 듣자 몸을 움찔하며 안색이 파리해졌다. 그가 아침에 이리 왔으면 지금은 오후일 테고 오후에 왔다면 한밤중이 되었을 거다. 감방에는 남녀 죄수 6명이 있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윈스턴 맞은편에 커다란 토끼처럼 턱이 없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얼룩진 뺨이 축 처져 입안에 음식을 한 입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잿빛 눈동자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굴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잽싸게 시선을 돌리곤 했다. 문이 열리더니 죄수가 또 하나 들어오는데 그를 보자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서늘해졌다. 그는 평범하게 보이는 기술자 타입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지독하게 말랐던 것이다. 해골 같았다. 너무 말라 그의 입과 귀만 굉장히 커 보이고 눈에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대해 살기와 증오로 차 있었다. 그 사람은 윈스턴과 조금 떨어져 의자에 앉았다. 윈스턴은 그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일그러진 해골 같은 얼굴이 너무나 생생해서 바로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문득 왜 그런가를 깨달았다. 그는 굶어 죽어가는 것이다.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방안이 약간 동요한 것이다. 턱없는 남자도 해골바가지 얼굴 쪽으로 시선을 보내더니 죄지은 듯 고개를 돌렸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쳐다보곤 했다. 그는 제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침내 감방을 뚜벅뚜벅 걷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얼굴을 붉히며 거무튀튀한 빵 조각을 해골 같은 사람에게 꺼내주었다.
그러나 텔레스크린에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턱없는 사내가 펄쩍 뛰고 해골 같은 사내는 주는 선물을 거절한다고 만천하에 알리듯 손을 얼른 등 뒤로 움츠렸다. 범스테드! 텔레스크린이 소리쳤다. 2713 범스테드! 빵 조각을 버려! 턱없는 사내는 빵 조각을 마루에 떨어뜨렸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문 쪽을 보고 움직이지 마! 텔레스크린 명령했다. 턱없는 사내는 복종했다. 축 늘어진 뺨이 부들부들 떨렸다. 문이 쾅 열렸다. 젊은 장교가 들어와 옆으로 서자 어깨와 팔이 단단한 간수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턱없는 사내 앞에 서더니 젊은 장교의 지시에 따라 사내의 입을 온 힘으로 세게 한 대 먹였다. 그는 마룻바닥에 퍽 쓰러졌다. 그의 몸은 변기자리로 나가 떨어졌다. 코와 입에서 검은 피를 쏟으며 잠시 동안 기절한 듯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새 끙끙거리며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몸을 뒤척여 손과 무릎으로 기우뚱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피와 침에 엉긴 부러진 틀니를 뱉었다. 죄수들은 무릎 위에 손을 깍지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턱없는 사내는 제자리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얼굴 한쪽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입가가 벌겋게 부어올라 입은 시커먼 구멍처럼 보였다. 때때로 핏방울이 가슴 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걸 남들은 얼마나 경멸하는가 눈치라도 보는 그의 잿빛 눈은 전보다 더 죄나 지은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 얼굴을 두리번거렸다. 문이 열렸다. 장교가 슬쩍 손짓으로 해골 같은 사내를 가리켰다. 101호실로. 윈스턴 옆에서 당황해하는 소리가 났다. 그 사내는 마루에 풀썩 무릎을 꿇더니 손을 꼭 쥐고 소리쳤다. 동무, 장교 동무, 제발 그리로 보내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말했잖아요. 무얼 더 알려고 해요. 더 자백할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든 말해봐요. 다 자백할 테니. 조서를 쓰세요. 서명할 테니. 그렇지만 101호실만은 제발. 101호실로. 장교가 명령했다. 이미 창백해진 그 사내의 얼굴은 윈스턴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새파랬다. 마음대로 해! 그는 소리를 질렀다. 몇 주 동안 나를 굶겼지. 이제 그만하고 날 죽여. 총살해. 목을 매란 말이야. 25년형에 처하든지. 내가 또 불러들 사람이 있어? 누군가 말해보란 말이야. 다 불러들 테니. 누구든지. 그들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셋이야. 제일 큰 놈이 6살도 안 됐어. 걔들을 데려다 내 눈앞에서 목을 따더라도 견디겠어. 그렇지만 제발 101호실만은. 101호실. 장교가 말했다. 그 사내는 자기 대신 희생시킬 사람이 없을까 찾는 듯 어리빠져 다른 죄수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이 턱없는 사내의 엉망이 된 얼굴에 멈추었다. 그는 기다란 팔을 내뻗었다. 저 사람을 끌고 가. 나 말고. 그가 소리쳤다. 저 사람이 얼굴로 얻어맞고 무엇라 말했는지 알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말할 테니. 저 사람이야말로 땅의 적이야. 내가 아니야. 간수가 앞으로 왔다. 그 사내는 비명을 질렀다.
못 들었어? 텔레스크린이 고장났어? 저 방을 넘으면 바로 저놈이야. 너 말고 저놈을 데려가. 건장한 간수들이 그의 팔을 휘어잡으려 몸을 굽혔다. 그 순간 그는 마루에서 펄쩍 튀어 쇠로 된 의자 다리를 움켜쥐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간수들은 그를 떼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엄청난 힘으로 버텼다. 그들은 한 20초 동안 그를 잡아당겼다. 죄수들은 무릎에 손을 깍지 끼고 앞만 똑바로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승강이도 끝났다. 그 사내는 매달리기만 할 뿐 움직일 힘도 없었다. 그러자 또 한 번 외마디 소리가 났다. 간수가 구둣발로 차 그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렸다. 그들은 그의 발을 끌어당겼다. 101호실로. 장교가 지시했다. 그 사내는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며 짓이겨진 손을 어루만지면서 다시는 저항 못하고 끌려나갔다. 시간이 꽤 지났다. 해골 같은 사내가 끌려간 게 한밤중이라면 지금은 아침이고 그때가 아침이었다면 지금은 오후일 것이다. 윈스턴 혼자였다. 혼자서 몇 시간 동안을 보낸 것이다. 좁은 의자에 앉아 있자니 몸이 저려 때때로 일어나 걸어다녔다. 텔레스크린도 뭐라 하지 않았다. 턱없는 사내가 떨어뜨린 빵 조각이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그걸 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지금은 배고픔보다 목이 말랐다. 입안이 쓰고 텁텁했다. 머릿속이 텅 비고 일종의 혼수 속에서 웅웅대는 소리만 들리고 전깃불은 변함없이 환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게 견딜 수 없어 일어나려고 했지만 눈앞이 어지러워 발로 서 있을 수 없자 다시 주저앉곤 했다. 몸을 좀 가누면 공포가 다시 돌아왔다. 때로 꺼져가는 희망으로 오브리엔과 면도날을 생각했다. 음식이 들어온다면 면도날은 그 속에 감추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희미하게 줄리아 생각도 했다. 어디선가 그녀는 자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리라. 이 순간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리라. 그는 생각했다. 내가 2배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줄리아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생각만이 결정일 뿐 감히 그럴 수 있으리란 실감은 들지 않았다. 여기서는 고통과 고통이 있으리란 예감만 느낄 뿐이다. 게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든 그 고통을 더 느려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문제에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다. 구두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오브리엔이 들어왔다. 윈스턴은 벌떡 일어섰다. 그를 본 충격으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텔레스크린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다. 당신도 잡혔군요. 그가 소리질렀다. 난 오래전에 잡혔다네. 오브리엔이 회오하듯 부드러운 조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그 뒤에 손에 기다란 곤봉을 들고 어깨가 쩍 벌어진 간수가 나타났다. 오브리엔이 말했다. 잘 알지, 윈스턴. 속이지 마라. 자넨 늘 이럴 줄 알고 있었지. 그렇다. 그는 지금 보고 있고 전에도 늘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간수의 손에 들린 곤봉뿐이었다. 어디든 내려치겠지. 머리에나 귓가에, 팔이나 팔꿈치에. 팔꿈치다. 그는 한 손으로 얻어맞은 팔꿈치를 잡고 기운이 빠져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노란 빛이 눈앞에서 반짝반짝했다. 한 대 맞은 게 이렇게 아프다니, 이렇게 아프다니. 눈앞이 밝아지자 두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게 보였다.
그가 몸을 비트는 것을 간수가 보며 웃었다. 한 가지 문제는 어떻든 대답이 되었다. 결코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더 바랄 수 없다. 고통에 대해서 바랄 게 있다면 딱 한 가지다. 고통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세상에 육체적 고통보다 더 비참한 게 없다. 고통 앞에는 영웅도 없다. 영웅도 없는 것이다. 쓸 수 없는 왼쪽 팔을 부둥켜 안고 마루 위에서 몸을 비틀며 되풀이 이 생각만 했다.